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혼을 했어요. 이제 3개월쯤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했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여기 사연 채널에 이혼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은 즐겨 듣기만 한 청취자였지만 오늘은 제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럼 바로 제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침을 많이 겪어서 어렵고 돈이 부족할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히 용돈을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되었고 다른 친구들처럼 즉흥적으로 놀러가거나 소위 말하는 지름신이 와서 왕창 지르거나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지 못한 건 아니었고 저 나름대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익혀서 그다지 힘들지 않은 학창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 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도 못 사고 있으면 눈치 빠른 친구들이 제목까지 사서 선물해주곤 했거든요. 그게 고맙기도 하고 언젠가 갚고 싶기도 했어요. 저의 그러한 바람은 제가 대학교에 가면서 이루어졌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대학에 가도 어영부영 하다 보면 학자금 대출 빚만 잔뜩 지고 평생 고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3년간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파고들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 늘 미안해 하셨죠. 우리 지선이 좋은 과외 선생님 한 번 못 붙여줬는데 이렇게 성적도 잘 나오고 알아서 열심히 하니 너무 고맙다. 너 닮아 그런지 지은이도 지 할 일 스스로 잘하니 너무 기특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너희 결혼할 때만이라도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저희가 괜찮다고 해도 엄마는 늘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대학에 장학금을 받으며 붙고 나서 동생도 청소년 문학상 등을 타며 특기자 전형을 노려볼 수 있게 됐죠.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쯤부터 부모님 일이 잘 풀렸고 집안 사정도 점차로 나아지게 되었어요. 여러 대출들을 차근차근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동생 역시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저는 4학년이 됐을 때 저희 집은 드디어 엄마가 원하던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어요. 아빠는 저희 가족을 데리고 비싼 호텔 뷔페에 데려가셨어요. 이건 오랫동안 고생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야. 지선이 지은이 정말 고맙다. 니들이 별 탈 없이 잘 커주고 공부까지 잘해서 아빠 엄마가 너희 딱 믿고서 일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알았지? 파이팅이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뷔페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말씀하신 걸 지키시려는 듯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고 저희 집은 늦었을지 몰라도 자리를 잘 잡아갔어요. 저는 그동안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대학 1년을 눈코 뜰 새 없이 보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자꾸 교수님이 제가 대학원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선이 너는 아무리 봐도 연구자 타입이란 말이야. 연구자 타입인 애들이 회사에 취직하고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거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내 말 한 번만 믿고 대학원 시험 봤으면 좋겠다. 떨어지면 그때는 내가 회사 소개시켜줄게. 어때? 라고 하실 정도로 저를 붙잡으셔서 저는 고민 끝에 부모님에게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대찬성하시더라고요. 아, 네가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데 뭘 망설여? 대학원에 가. 우리가 이제 너 뒷바라지 못할 형편도 아니고 공부할 수만 있으면 좋지. 뭘 그래. 무조건 가. 라는 엄마 말씀에 아빠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지선이 너 잘할 동안 해준 게 없어서 미안했는데 이번만큼은 엄마 아빠가 너 마음 편하게
공부하게 도와주마.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공부할 생각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저 나름대로 과외도 하고 카페 알바도 하며 용돈을 벌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여유 있으니 훨씬 마음 편하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때는 공부하면서 주말에는 짧게 가까운 나라들 여행도 많이 가곤 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저는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를 알게 됐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저보다 나이는 3살 많은데 2학기 때부터 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남편은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라 학교에 와서 얼마 안 돼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졌어요.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 누구 만나러 다니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학교에서도 보면 항상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하거나 밥 먹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얼마 있지도 않은 강의를 빼먹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시험 볼 때 어려움을 겪게 됐죠. 시험 전날이 되니 선배는 학교 동아리실에서 밤을 새며 공부하다가 조교 방에 와서 커피며 휴지며 별걸 다 가져갔어요. 동아리실에는 물품이 남아난 게 없다나요? 좀 얄밉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어쩌겠어요. 나이도 저보다 많고 뒤늦게 다시 공부한다고 애쓰는 것 같아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해달라는 걸 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서지선,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 그냥 먹자는 거 아니고 내가 들이대는 건데 다 남친으로 괜찮지 않아? 저는 너무 황당해서 머뭇대다가 아무래도 저를 놀리는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칼같이 잘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자기가 말한 것처럼 저한테 저녁 먹자, 영화 보자 하면서 들이댔어요. 그래도 제가 농담으로 받아들이자 자기 정말이라며 이러더군요. 그럼 같이 공부하자. 어때? 이래도 내가 장난 같아? 나 네 시간 안 뺏을게. 그냥 한번 사귀어나 보자는 거야. 하긴 그냥 만나보는 건 못할 것도 없었죠. 그래도 남편 첫인상이 그다지 성실하지 않고 좀 노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학교에서 저를 만나겠다고 늦게 집에 가는 저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남편이 진심이라고 느껴졌고 그럼 가볍게 만나보자고 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사귀게 되었고 제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여지를 줘서 그런지 남편은 저한테 더더욱 매달리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저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또다시 박사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제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생각이 많아서 남편과도 헤어지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느닷없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지선아, 우리 2년 동안 사귀면서 별로 싸우지도 않았고 나름 잘 지냈잖아. 우리 둘 다 그저 재미로 가볍게 만나기로 했던 게 이 정도까지 오면 이건 인연이야. 나 아직 대학원 한 학기 남긴 했는데 그래도 나 졸업하면 바로 들어갈 회사도 있어. 그러니까 결혼부터 하자. 아니, 대책도 없이 무조건 결혼부터 하자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우리 결혼 생각하고 만난 것도 아니잖아. 누가 사귈 때 결혼 생각하고 만나? 만나다가 잘 맞는다 싶으면 결혼하는 거지. 결혼이라는 게 짝 있을 때 하는 거라더라. 너도 나도 우리 서로한테 짝이잖아. 내 지금 미래 계획에 선배랑 결혼은 없는데? 그리고 결혼하면 아무래도 여자가 집안일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나는 공부나 일이 더 하고 싶지 벌써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요즘 누가 집안일 여자 혼자 하냐? 다 남자랑 나눠서 하지. 내가 같이 할게. 진짜 많이 도와준다니까. 너 지금까지 내 모습 보고도 나 못 믿어? 내가 너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고 진짜 이렇게 내 마음 모르는 척 할 거야?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제가 좋다고 하는 프로포즈는 앞으로도 못 들을 것 같은 마음도 들었죠. 그래도 저는 바로 결혼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남편이 마지막 학기 잘 마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박사과정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도 공부하는 걸 반대하지 말라고도 했죠. 남편은 바로 결혼 안 한다니 좀 섭섭한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알았다고 하며 기다리겠다더군요. 저는 남편이 진심이 아니라면 얼마 안 가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고 저와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계속 만났고 정말 졸업 후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하고 함께하는 미래에 진심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 결혼 약속을 했고 남편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이 졸업을 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여동생 3인 가족이었어요. 그 신우가 상견례 때 어찌나 얄미운 소리만 하든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오빠랑 같은 대학 같은 과라면서요? 공부 되게 잘했네. 근데 저희 오빠보다 잘하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여자가 더 잘나면 같이 살 때 껄끄럽죠. 이거 뭐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고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니까요. 남편이 자기보다 못해서 여러 가지로 눈치 보이고 남편도 열등감 느낀대요. 뭐 아무튼 그래도 둘 다 머리 좋으니 조카들은 공부 잘하겠네요. 언니는 결혼하고 그거 하나는 우리 집에 제대로 기여하겠어요. 듣기 불편한 말들이었지만 저와 저희 가족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신우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더 이상 말 못하게 한 것도 있었고요. 신우의 그런 말은 황당했지만 저랑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저는 시어머니랑만 잘 지내면 되지 않겠냐 싶었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신우가 저랑 얼마나 보고 살겠어요. 그렇게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있을 때였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공항을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저와 남편, 친구들, 그리고 신우와 신우 친구로 보이는 사람 몇 명이 배웅을 나왔어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 친구들하고 뭐라고 쏘근대더니 저를 전에 없이 아주 차갑게 보더라고요. 아무리 싸가지 없는 말을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저를 아주 경멸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곧 출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나가야 했고 저는 신우가 찝찝했지만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곧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남편과 즐겁게 지내다 돌아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를 우습게 보는 듯한 신우의 얼굴을 보니 바로 공항에서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은 후 신우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아니면 불편한 게 있는지요. 그러자 신우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 친구가 새언니 바로 알아보던데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요. 새언니가 2년 선배인데 완전 독종으로 소문나서 고1이었던 제 친구도 알 정도였다고요. 네? 독종이라뇨? 제가요? 고딩 때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게 새언니라면서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소문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언니 빼고는 다 알았나 보네요, 그럼. 집이 어려워서 어떻게든 1등만 하려고 독하게 살았다고요. 새언니 애들하고 놀러도 못 다니고 아이돌 팬질 한번 한 적 없다면서요. 근데 또 아이돌은 좋아했다며. 그래서 애들한테 아이돌 굿즈는 국어라고. 애들은 새언니 불쌍해서 나눠주고. 아, 구질구질해. 그래서 그런가? 새언니 얼굴에 고생이 있어. 사람이 찌들었다고. 근데 한참 해맑고 순수해야 할 고딩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저는 그냥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고생이 찌든 거라고 해도 할 말은 없네요. 그리고 같은 학년도 아닌 2년 후배가 뭘 얼마나 할까요? 소문이라는 건 내는 사람 마음이고 말이 점점 변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저한테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를 준 적은 있어도 제가 그걸 먼저 달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지난 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말 자꾸 놓는데 그것도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 말에 신우이가 무안했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입을 꽉 다물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나무라는 거였어요.
너야말로 다 지난 일이라면서 뭐 그렇게 정색을 해? 아니면 된 거 아니니? 우리 현장이가 들은 얘기한 걸 갖고 뭘 그렇게까지 말해? 그건 네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리고 사람이 가족끼리 반말할 수도 있는 거지. 너처럼 예의만 차리다 어떻게 친해지니? 그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니 저를 잡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한치도 옆을 내주지 않더군요. 신우는 시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자 의기양양해서 고소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남편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맥주에 오징어 갖다 놓고 TV 화면으로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처음 시댁에 온 날부터 더 이상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 아무 말 없이 저녁 먹은 걸 치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옆에 와서 이러더군요. 근데 니네 친정 가게는 월 수익이 얼마나 되니? 뭐 빚 같은 건 없지? 네, 그런 건 없어요. 전에 대출 받았던 것들도 다 갚고 이제 순이익만 내고 있어요. 그럼 아파트도 자가 맞아? 거기서 나가는 돈은 없는 거지? 이거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준섭이 뼈 빠지게 일해서 니네 친정 먹고 사는 거 건사하면서 살면 불쌍해서 안 되잖아. 저는 아직 남편이 취직도 안 했고 지금은 내 돈으로 먹고 산다고 말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저는 남편 직장이 구해지기 전까지 교수님 연구 도와드리면서 월급을 받기로 했거든요. 또 친정 부모님이 안정될 때까지 쓰라고 제 앞으로 주신 돈도 있었고요.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슬쩍 제 눈치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장인 장모님 가게 잘 되고 있어. 그 치킨집 유명해져서 멀리서도 먹으러 오고 가게 간판 달고 분점으로 하게 해달라고 상담 오는 사람들도 많아. 조만간 2호점 생길 것 같던데. 그리고 당연히 아파트 자가이고 빚도 없는데 첫날부터 왜 그래? 그건 아니지. 첫날이니까 할 말은 오늘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오늘 안 한다고 다른 날 안 할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난 준섭이 네가 처가에 매여서 사는 거 싫다. 그 말에 저 또한 기분이 안 좋아서 그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싸늘한 분위기로 시댁 방문을 마쳤고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죠.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가씨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사람 무시하지를 않나.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오빠 어떻게 할까봐 미리 벽을 치지 않나. 앞으로 네가 잘하면 다 해결되지 않겠어? 처음이니까 몰라서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냥 아무 말 없이 너나 처가에 대해 오해하며 지내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닦아고 가는 게 깔끔하긴 하잖아. 다른 말은 다 그렇다 치고 저보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게 말이 이상하더군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불안하게 시작된 신혼생활은 완전 끔찍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과는 다르게 180도 태도가 싹 변해버렸어요.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거리낌 없이 연락을 해서는 저를 집으로 불러다가 별걸 다 시켰어요. 집 청소나 빨래, 설거지 이런 건 기본이고 하다못해 세탁소에 옷 맡긴 것까지 저더러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한테 몇 번 SOS를 쳐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저를 아무 때나 부르지 말라고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곧 남편은 불평을 하더군요. 그 정도는 네가 엄마랑 잘 이야기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번번이 나더러 너 집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해? 네가 유치원생이야? 애도 아니고 지 할 일 하나를 못해. 아니, 너 헛똑똑이냐?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것 빼고는 영 지압가림을 못하네. 그런 말이 왜 나와? 왜 사람 인신공격을 하는데? 오빠가 결혼해도 집안일 같이 하자고 했잖아. 나 도와준다고 했고. 그러니 도와달라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저 못 갑니다 하는 소리가 쉽겠어? 아니, 내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 도와준다는 거지 엄마 일까지 도와준다는 말은 아니었지. 그리고 뭐 결혼한 지 얼마 되고 안 되고를 따져. 제발 네가 좀 알아서 해. 이러니 말 다 했죠. 저는 남편과 다투고 나면 항상 엄청 높은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신우는 전보다 더 저를 무시했고요. 새언니는 없이 자라서 그런가? 항상 꾀지재하다. 새언니는 명품을 해도 그게 명품으로 안 보이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내가 할 테니까 언니 지갑 나 줘요. 이러면서
제가 내주지 않아도 자기가 냅다 가져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를 보면서 애가 재빠르다면서 웃기만 했어요. 게다가 제가 집안 청소를 할 때도 신우는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영화나 드라마 보며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무슨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한다는데 그림 그리는 건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 맨날 놀고 있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서 일을 할 때도 계속 옆에서 저희 친정 불평을 해댔어요. 아니, 암만 본인이 똑똑하고 석사 박사면 뭐하냐고. 어디 가서 치킨집 하는 사돈 뒀다고 하면 내 가오가 뭐가 되겠어. 그리고 치킨이나 튀겨서 그런지 진짜 혼수고 뭐고 어쩜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는지. 참, 물건 하나를 봐도 안목이 없고 촌스러워서 내가 뭘 하고 다니지를 못하겠어. 시어머니가 그러고 나면 신우가 옆에서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 어디서 기름내 나지 않아? 기름 쪘네. 새언니한테서 나는 거 아니야? 평생 거기서 살았을 테니 몸에 뱄지 뭐. 결혼하고 4개월. 저는 이미 지쳤고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졌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와 여동생 탓은 절대 하지 않았고 저보고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라며 마구 몰아세웠어요. 사람이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고. 성격 원만하고 다른 사람 비위도 맞출 줄 알아야지. 이건 지만 잘났다고 목이 뻣뻣해가지고는. 야, 그럴 거면 영구고 뭐고 집어치워. 어디 취직이나 하란 말이야. 요즘은 다 맞벌인데 너만 박사 되겠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말은 오빠가 취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누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래? 오빠가 그렇게 말하는 연구 때문에 그나마 내가 돈 벌어오잖아. 오빠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박사 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4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취직도 안 하고 어머니랑 아가씨가 무슨 기선제압 하라는 건지 사람 못 살게 구는데도 왜 다 내 탓이야? 이러려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야? 야, 나도 결혼 전에는 네가 이 정도로 답답일 줄 몰랐지. 그리고 너 나 취직 못한 걸로 쪽을 주냐? 어? 사람 약점 잡고 괴롭히는 게 네 취미야? 사람 자꾸 괴롭히는 거 그거 오빠네 식구들이 나한테 하는 거지.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내가 오빠 취직 안 한다는 말도 못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는데. 와, 진짜 인간이 이렇게까지 앞뒤가 다를 줄 몰랐네. 정말 경악스럽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남편과 극으로 치달아 싸우는 일만 늘어갔고 저는 남편이 서운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들렀던 저는 엄마가 가벼운 화상을 입으신 걸 보고 집안일을 하려고 하룻밤 머무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친정에서 자고 간다고 전화를 하자 화부터 내더군요. 아 뭐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면 결혼 왜 했냐? 너 내가 아직 취직 안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 속이 좁아 터져서 연구실에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냐? 라더니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막말을 들을 일인가? 서글픈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도 있고 좀 이따 동생 지은이도 온다고 해서 속상함을 감추고 엄마 대신 집안일을 했죠. 그런데 지은이가 집에 오면서 케이크를 많이 사왔더라고요. 오늘 언니 집에 가는 줄 알고 형부랑 같이 먹으려고 샀지? 그럼 내가 잠깐 가서 전해주고 다시 오지 뭐. 아우 뭘 왔다 갔다 해. 그냥 집에 가. 엄마 괜찮아. 아니야. 내일 병원 다시 갈 때까지 화상 입은 물에 손 닿으면 안 되잖아.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희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고 안에서는 무슨 고소한 고기를 굽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안을 살짝 보니까 여자 신발 2켤레가 더 있는데 딱 봐도 시어머니랑 신우 거였어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TV를 크게 틀어놓고 거실에서 고기를 굽더군요. 술병도 잔뜩 있고 냄새나니까 여기저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더라고요. 다른 집에서 항이 들어온다고 들어가서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준서봐, 근데 새애기네 치킨집은 정말 괜찮은 거 맞니? 나는 아무리 봐도 미덥지가 않아서 말이야. 그거 정말 돈 되는 거 맞아? 오빠, 진짜 집안에 돈 있고 만만한 여자 잡는다고 애썼는데 아무래도 잘못 걸려든 것 같아. 전혀 돈 쓸 생각을 안 하잖아. 그 치킨집 자체가 잘 되는 건 맞아. 단골도 많고 맛집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장인이 좀처럼 사업 늘릴 생각을 안 해. 이제 2호점 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나는 왜 그걸 프랜차이즈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진짜 없이 살아서 그런가 집도 깨제제하고 나한테도 뭐 하나 번드르르 하고 좋은 걸 사주지 않잖아. 라는 남편 말에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좀 알아들으라고 새애기한테 니네 친정 안목 없다. 쪽팔려서 니네가 준 혼수 못하고 다니겠다. 그래도 어떻게 된 애가 꿈쩍도 안 하니? 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 내 말이. 이래저래 답답하니 점점 더 꼴보기 싫기만 하고. 그래도 오빠는 새언니한테 잘해야 뭐 하나라도 받아먹고 헤어지지. 새언니 갈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오빠는 비위나 잘 맞춰. 그래, 내가 치킨집 하나라도 받아내고 결혼 청산한다 진짜. 아니 그 집 쏠쏠한 알부자라고 들었는데 잘못 알았나? 진짜 돈을 안 쓴다니까. 나는 솔직히 장인이 나한테 외제차 하나는 사줄 줄 알았거든. 그 정도 재력은 있다고 들어서.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바로 쳐들어가서 그 인간들이 먹고 있는 고기판을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저 인간들은 그것 역시 제 잘못으로 몰고 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사람 기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저는 울분을 꾹 누르며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정말 이를 너무 악물어서 턱이 다 아플 지경이었죠. 그만큼 저는 억울한 마음을 참느라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갑자기 신우가 결혼할 남자 데려온다며 저보고 집에 와서 대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라더군요. 제가 이혼할지 말지 갈등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현정이랑 결혼할 남자인데 아무거나 준비할 수 있니? 너네 집 수준으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야채고 고기고 전부 백화점 가서 사와야 된다. 과일도 그래. 어디서 싸게 사겠다고 시덥지 않은 거 사오면 당장 내다 버릴 줄 알아. 어머니, 그럼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백화점에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주문하세요. 요즘 다 배송받는 시대인데 누가 그런 걸 일일이 직접 가서 사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네가 핸드폰으로 시켜. 누구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난 이 시어머니야. 네, 그럼 시어머니니까 제 돈 안 쓰게 하실 거죠? 웃 어른이잖아요. 저한테 돈 송금하시면 제가 배달 주문할게요. 안 그래도 오빠가 취직 안 하고 있어서 생활비 전부 제가 대느라 남는 돈이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하고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하고 신우이 양쪽에서 저한테 문자질을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못돼 먹었다나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못돼 먹었으니까 내 돈으로 신우 결혼할 사람 장까지는 못 봐. 그렇게 아가씨한테 잘해주고 싶으면 오빠 돈으로 해. 어디서 돈을 꾸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아주 꼬리를 내리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지선아, 우리 지선이 오빠한테 뭐 섭섭해? 요즘 지선이 많이 삐쳤는데 오빠가 그냥 넘어갔네. 이번에는 내가 돈 낼게. 아무튼 그날 음식 준비는 잘 부탁해. 저는 이제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혹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 검은 속내를 다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보낸 돈만큼만 딱 시댁에 배달 주문을 시켰고 신우 남편감이 온다는 날 늦도록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르고 달랜 다음에야 겨우 갔죠. 남편은 친구 만날 일이 있다며 저녁에 시댁에 온다고 했고 저만 먼저 도착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 한 명을 불러서 음식을 하며 이러더라고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 음식을 며느리 시키면 치킨집 안주처럼 내갈 것 같더라고. 게다가 아침부터 불러도 오지도 않아. 걔가 요새 왜 그리 뻗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랑 같이 만들려고 불렀지. 아니 그래도 그 치킨집 아주 알부자라며. 그래서 좋아했잖아. 모르겠어. 뭐 인기는 많은가 본데 영 사업수완이 없나 봐. 아휴, 우리 준섭이가 어쩌다 그런 애를 만났는지 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시어머니 친구는 저를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어쩌다 저를 만났냐고요? 그건 제가 할 소리죠.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였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우, 닭이나 튀기던 그 인격 어디 안 가네.
어디서 싸가지 없게 어른들이 있는데 큰 소리야. 네가 뭘 잘했다고 소리를 높여? 경우가 없어도 유분수지.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참지 못하고 안방으로 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어머 쟤 미쳤나 봐 라며 악을 썼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장을 열고 저희 부모님이 해준 밍크 코트에 밍크 모자 그리고 명품 백을 커다란 쇼핑백에 챙겨서 나왔어요. 물론 백 안에 있는 시어머니 물건들은 바닥에 쏟아버렸죠. 치킨이나 튀기는 사람들 해주는 거 못하고 다니신다면서요. 그러니 이거 제가 도로 가져갑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고 시댁을 나왔고 저는 바로 집으로 가서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인간들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제가 짐을 다 챙겨 택시를 부르고 집을 나서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의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집으로 들이닥치더군요. 시누는 다짜고짜 제 뺨을 갈기더니 악을 썼어요. 야, 너 내 목걸이 귀걸이 세트 내놔. 네가 엄마 코트랑 모자랑 가방 가져가는 척하면서 내가 받은 선물 가져갔잖아. 저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전 안방에만 갔지 아가씨 방 근처도 안 갔어요. 어머니도 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말도 안 되는 악을 쓰더라고요. 너밖에 이런 짓 할 사람이 없어. 너밖에.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놔. 그럼 우리가 조용히 해결할게. 해결하고 말고 할 거 없고요. 아가씨가 잃어버린 건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나갈 거니까 좀 비켜요. 그런데 남편이 다짜고짜 제 캐리어를 빼앗더니 바닥에 놓고 다 풀어헤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당장 그만둬. 나 가만 안 있어. 너야말로 미쳤어. 오늘 같은 날 이게 뭐야? 너 뭐 하는 짓이냐? 우리 현장이 목걸이랑 귀걸이 그거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거 네가 가져서 뭐하게. 그리고 네가 이러고 나가면 우리가 무서울 줄 알아? 야, 어디 봐. 보라고. 나한테 니네 그 잘난 목걸이랑 귀걸이 있나 보라고. 라며 남편 얼굴로 제 옷가지며 화장품을 막 집어 던졌죠.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 물건을 샅샅이 뒤졌지만 목걸이 귀걸이 세트는 나오지 않았고 저는 열이 받아서 다시 짐을 챙겼어요. 그러자 신우가 이러더라고요. 오빠, 어쩌다 이런 년한테 물린 거야. 그러게 좀 더 잘 알아보고 결혼하랬잖아. 그러게나 말이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험한 꼴까지 봐야 되니? 아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데 이렇게 싹수가 노란이 짐이나 싸고 있지. 저는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짐을 들고 나와버렸어요. 택시에 짐을 싣고 있는데 남편이 쫓아나오더라고요. 너 이거 무슨 뜻이야? 가족끼리 다툰 거 가지고 집을 나가? 네가 그러고도 결혼한 여자야? 야, 너 솔직히 말해. 나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만만하고 우리 집에 받아 처먹을 거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잖아. 내가 그걸 알고도 왜 너랑 살아야 돼? 무슨 소리야. 아무튼 넌 그 성격 좀 고쳐야 돼. 이제 반년도 못 살아놓고 이게 뭔 난리야? 진짜 돈내 창피해 죽겠어. 네가 창피해 죽을 것 같으면 난 벌써 죽었다 이 자식아.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정리를 결심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도 동생도 아무도 놀라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순순히 그러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은 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름쯤 지나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은 심사방이 자꾸 아빠한테 와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 아니면 자기가 사모점을 내겠다 그랬었어.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여동생이 상견례 때 무례하게 굴던 거며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딸 그러는 걸 적극적으로 혼내지 않던 게 떠올라서 혹시 심서방한테 딴 속셈이 있나 싶어 거절을 했지. 그게 잘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잘했어. 내가 바보였지. 그런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어디 너만 하겠니? 엄마 아빠는 괜찮아. 그냥 나쁜 꿈 꿨다 치고 다 잊어버려.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동생도 다 저를 위로하고 다독여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였어요. 막상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진흙탕 싸움이 됐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이길 것 같지 않으니 남편이 초조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전화해서 다시 해보자고 하는 걸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학교까지 찾아와서 막말을 하더군요. 야,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여기 한국이야. 네가 이혼녀 딱지 달고 잘 살 것 같아? 우리 아들이니까 너 같은 거랑 결혼해 준 거야. 너 같은 치킨집 딸년이 어디서 멀쩡한 남자 만날 것 같아? 그러며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그 손을 딱 잡아버렸어요. 왜 못 만나? 그 치킨집 있는 건물이 우리 아빠 건데 우리 아빠 건물주야. 니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건물주. 내가 학벌 좋고 돈 벌고 아빠 건물주인데 왜 내가 아줌마 아들보다 못난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줌마, 남 등쳐먹고 사는 인생이라 막대 먹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교양 좀 키우세요. 이런 데 와서 주접 떨지 말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입을 떡 벌리더니 그대로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놔두고 연구실로 들어와 버렸고 경비 아저씨들이 시어머니를 내보냈어요. 그날 저녁부터 남편이 쇼를 보여주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와서는 집에 가는 저를 붙잡고는 허리를 굽히고 비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지선아, 진짜 미안해. 알고 보니까 현정이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 엄마 친구가 가져간 거 있지. 근데 무작정 너한테 뭐라고 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는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정말 잘할게. 내가 철이 없었다 정말. 남편 감으로 실격인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지선아, 내 맘 알지? 아주 잘 알지. 심준섭 더러운 심보 처절하게 맛봤지. 너 말이야 우리 아빠 건물주라는 소리 듣고 와서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남편감 실격인 걸 아는데 내가 왜 그런 널 구제해주냐? 웃기지 말고 넌 나한테 위자료 낼 준비나 하고 있어. 야,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뚝 끊는다고? 그건 아니잖아. 지선아, 현정이랑 엄마가 실수한 거 내가 다 사과할게. 실수는 내가 했지. 너라는 인간한테 넘어가서 결혼한 거. 이제 다시는 오지 마. 너 우리 집 앞에 못 오고 이렇게 중간에서 나 붙잡은 거 우리 아빠 무서워서 그러는 거잖아. 근데 여기 이 동네에 우리 아빠만 내 편인 줄 알아? 아저씨, 여기 이 자식이 저 붙잡고 괴롭혀요. 제가 아빠 친구분을 보자마자 소리를 치자 덩치가 좋은 아빠 친구는 성큼성큼 다가왔고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남편은 제게 위자료를 건네줘야 했어요. 그 사이에 신우는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한테 투자로 사기치려다가 걸려서 파혼하게 됐고 시어머니는 신우가 사고 친 거 갚아주느라 집도 내놓았다고 해요. 남편은 그제서야 취직한다고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녔다는데 교수님이 남편이 한 짓을 다 듣고는 이쪽 분야에 발도 못 붙이게 해주겠다고 지인들에게 연락하셨다더라고요. 제가 아는 건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난 후에도 남편은 취직을 못했고 결국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겪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를 믿어주고 친정 식구들을 믿으니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걸 보고 성실한 사람은 결코 하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